안녕하십니까. 국가미래연구원 생생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저는 황희만입니다. 2013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박근혜 정부 1년을 뒤돌아보고 또 거진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성과를 이뤄내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선일보 김창균 부국장, 그리고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 헌정사상 이제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이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남달랐었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먼저 화두로 한번 던져볼까요? 예,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리더십 스타일로서 여성성이 드러날 것이냐, 또 정책 컨텐츠나 인사면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 또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 두 가지 그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그 특징이 부각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특징과 특장이 잘 나타냈던 분야는 정상 외교 무대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상 외교 현장에서 박 대통령은 과거 그 퍼스트 레이디 경험을 잘 살려서 그 우아한 여성으로서의 퍼포먼스를 잘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박 대통령의 좀 독특한 개인사와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역대 대통령이 개인의 어떤 뭐 과거사 문제나 업적을 떠나서 개인적인 매력으로 그 상당히 어필했던 거는 박 대통령이 좀 더 독특하게 두드러지지 않았느냐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그 박 대통령의 그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특징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박 대통령의 패션이 여러 가지로 뉴스거리가 됐던 것도 결국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본질적인 측면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권자들이 박 대통령이 여성이라서 뽑아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성도 여성 정치인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 아주 강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점이 지난 대선에서 득표를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되고요. 여성들한테 이제 희망을 줬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남자 대통령들이 어떤 강인한 리더십,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제 숲 속에서 장검을 들고 밀림을 헤쳐나가는 강인한 리더십을 대통령들이 보여줬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마치 그 메스를 들고 있는 외과 의사처럼 어떤 섬세한 리더십, 한국 사회의 어떤 질병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걸 정확히 수술해낼 수 있는 숙녀의 손을 가진 외과 의사, 이런 리더십들을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얼마나 이제 채웠느냐 이런 부분은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쉬운 게 이제 공직에서 여성들을 좀 더 과감하게, 능력 있는 여성들을 좀 과감하게 등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여성 대통령을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또 시대적 또 사명과 소명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그 복지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든지 뭐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시대 소명 내지 과제를 안고 출범을 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소명이나 사명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박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박정희의 딸이고요. 결국 그 점 때문에 사랑받고 또 미움받는 아주 극단적인 그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박 대통령을 선택하는 쪽에서는 이른바 좀 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그 산업화 시대를 좀 기대를 했을 거고요. 반대로 그 민주화 진영에서는 결국 박 대통령의 당선과 박근혜 정부의 탄생이라는 건 유신 시대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런 그 대립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역사적 소명은 역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해온 두 가지 세력의 어떤 화해와 통합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도
100% 국민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 당선 직후에 국민 통합을 상당히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크게 성과가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또 굉장히 분열의 시대가 가속화되는 측면까지 있었는데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이 그 박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을 반대했던 세력이 아직 박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은 그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더군다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했던 다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박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세력에게 좋은 또 핑계거리를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그렇다면 그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 반대편 세력에 대해서 이해하고 뭔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충분히 보였느냐. 그 점은 평가받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그래서 실망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 시대적인 어떤 과제를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통적으로 좀 뭐 지역으로 하면 이제 뭐 영남 또 이념적으로는 좀 보수 또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또 계층으로 따지면 뭐 좀 고소득 계층, 중산층 그 지지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통령의 당선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그 복지국가 또 경제민주화라는 그 시대 정신을 동의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보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바로 이 시대의 어떤 과제다. 과거에 어떤 그 성장 일변도의 국가 발전 모델은 이제 한계에 부닥쳤다. 그러니까 복지국가 또 경제민주화로 좀 새로운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추가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양극화도 좀 해소해야 되겠고, 아까 이제 김창규 부국장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맥락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때 나온 두 후보를 비교를 해보자면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좀 안정적인 가운데 과연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다소 좀 과감한 변화를 거쳐가면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이룰 것인가, 이 경쟁이었다고 봅니다. 그 경쟁에서 저는 안정적인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들이 좀 더 많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박근혜가 얘기하는 복지국가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동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기자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대적 소명 과제를 안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각 개인 사안별로 한번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첫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이제 인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네. 먼저 하시겠습니까? 배드 뉴스부터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마 박근혜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압도적으로 뽑히는 게 인사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여론조사를 해봐도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박 대통령 지지자나 심지어 여당 사람들도 박 대통령이 인사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지 못할 것 같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초기에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지지율이 처음에 그 하강 곡선을 그었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반등해서 좀 괜찮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거의 결정적으로 인사 문제였거든요. 우선 그 인사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거의 의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박 대통령 혼자 낙점하는 시스템이었고, 더군다나 그 박 대통령이 선택하는 그 인사의 풀이라는 게 그 뭐 흔히 얘기하는 박 대통령의 수첩.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접촉했던 범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박 대통령에게 가진 그 어떤 인상 같은 것에 많이 의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박 대통령이 거의 그 인사 그 마감 시간에 거의 단독 후보를 뽑아서 아래로 내려보낸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문제가 됐던 그 김학의 법무차관 그 경우에도 그 문제에 무슨 뭐 동영상 같은 것이 있다라는 소문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거를 그 민정사정팀에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검증해내지 못한 것이 그 여유 없이 그냥 내려오는 박 대통령의 그 단일 후보 이것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조금 좀 제가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약간 통합적 요소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박 대통령의 어떤 반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별로 중립지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그 인선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을 때 야, 박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했지 하고 이렇게 좀 참신하게 놀라는 결과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저 사람이 했지?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배경을 알아보면 뭔가 박 대통령의 아주 옛 인연, 심지어 그 선친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인연의 인사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이 인사라는 건 그 자체로 그 약간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는 것인데 박 대통령은 인사를 그저 자기를 어떤 보좌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돕는다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 인사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전혀 좀 고려하지 않은 인사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그래도 그 가운데서 조금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은 그 자기 그 측근들만 그 집중적으로 선택하고 그 측근들한테 인사권을 맡기는 그 인사. 그건 좀 피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역대 인사에서 문제점이 그런 데서 드러나고 또 국정 난맥도 그런 데서 출발이 되는데 아마도 박 대통령이 역대 정권의 실패를 보면서 그 점을 의식적으로 피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역대 정권도 초반에는 그런 점을 조심하다가 정권 중후반기로 가면 좀 편하게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갖다 박 대통령이 계속 조심하면서 나가실 수 있을지 그 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안 주시는데 예. 전 그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좀 낫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측면, 아까 제가 평가한 측면에서 박 대통령 인사에도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친 인사인 것만은 역시 뭐 박 대통령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성환영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인사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요. 다만 1년 동안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인사 결과를 가지고 간단히 평가를 해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 인재들을 좀 공직에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참모형 인재들을 좀 발탁하지 않고 비서형 인사를 했다. 그래서 뭐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말 자체가 실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어떤 사람을 발탁을 해서 대통령이 사후에 권한을 위임하면 그 사람이 참모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애초에 좀 과감하게 자기 의견을 가진 참모형들을 발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치인을 좀 많이 쓰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 정권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기도 하지만 새누리당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국정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런데 그 지나치게 정치인을 좀 불신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법조인들하고 군 출신 인사들을 좀 너무 선호하는 것 아니냐. 근데 법조인들하고 군 출신 인사들은 명령에 절대 뭐 복종을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좀 바람직스러워 보이진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결과적으로 뭐 인재를 골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만 사정 라인에 부산, 경남 인맥이 포진한다든가 이런 지역 편중 인사를 좀 바로잡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넘어갈까요? 이제?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 소명이 이제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정책을 펴갖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송환영 기자가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일단 합격이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예.
사실은 대통령의 복지 정책이 애초부터 완벽하게 다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히 박근혜라는 원칙과 신뢰를 가진 정치인이 과연 이 공약들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을 상위 30%는 못 드립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 발언을 자세히 보면 정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경제 사정,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다른 공약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그 공약 가계부라는 걸 만들었죠. 네. 뭐 그런 것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주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마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쪽은 몰라도 이 복지 분야 공약을 지키려는 그 자세 하나만은 좀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창경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저도 큰 틀에서 거의 의견이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박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이 복지 공약을 확충을 내세웠던 게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그 나라의 운영 틀을 갖다가 과거 어떤 국가 거시 그 지표를 갖다 목적으로 하는 나라 운영 틀에서 개인의 행복을 갖다가 우선하는 국가 운영 틀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선 때 상당히 먹혀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내세웠던 복지 공약을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 복지 공약만은 꼭 지켜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 흔적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의 그 재정 형편이라는 것이 그 한도가 있고 그 한도 내에서 내걸었던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결국 그 와중에서 그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만 야당은 이 문제를 갖고 좀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했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 여권 안에서는 더 이상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그 파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지지율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도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앞으로 복지 규모가 좀 더 커질 필요는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성장 시대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을 볼 때 결국 어떤 증세란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돌파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 때 일은 아닐 것 같고 결국 한번 이 문제가 올 텐데 정말 증세 문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달려면 그 여야가 초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게 지난번 사태에서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증세를 가능하게 하려면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고 추진하고 그 진보 정당이 야당 상태에서 그걸 동의해 줄 때 가장 이루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한 번 그 기회가 왔던 것인데 일단 그것이 지나갔다고 생각되고 좀 장기적으로는 우리 그 여야 정파들이 그걸 머리에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증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또 펜딩 이슈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그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당장 이번 국회 연말 국회 안에 아마 야당에서는 그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정 부분 관철시키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연소득 3억 원 이상한테 최고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1억 5천 이상으로 좀 확대를 하자. 결과적으로 부자들한테 조금 더 세금을 더 걷자. 그렇게 해야 중산층한테 좀 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논리적인 근거가 된다. 이게 이제 야당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현 정권이 증세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야당의 제안을 받아서라도 지금부터 증세를 조금씩 검토해 나가는 그런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필요는 있다. 또 저는 중산층도 어떤 복지 국가를 위해서 약간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뜻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돈을 더 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에서 당황을 했던 것이고요. 아무래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내놓고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나가면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내가 세금을 조금 더 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동의할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미리 생각했던 때와 막상 그 정책이 나왔을 때 국민 반응이라는 게 세금만큼은 참 사실 그런
그 비합리적인 그 반응 같은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에 해당이 되니까. 예, 그 지난번에 그 내놨던 그 뭐죠? 그러니까 사실은 증세가 아니고 그 감면해줬던 걸 줄이는 그 정책도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실 대안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비판이 시작되고 이제 국면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참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이제 전개되는 걸 봤었는데 특히 박 대통령은 저 아버지 때 그 부가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 그 어떤 정치적 상황 같은 걸 잘 기억하고 있어서 증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움 같은 걸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정부가 복지 문제에 관한 뭔가 관심을 갖고 네. 뭔가 해왔고 해올 것이다, 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이 법치라고 할까요? 그 법질서 확립 문제. 예. 이런 것도 이 새 정부 들어서 뭔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무슨 뭐 네,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예. 추징금 원칙대로 집행한 게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또 결정이 아니죠.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 예. 부작위에 의한 자비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인데 이 문제는 집권 초기에 아주 명확하게 원칙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예외 없이 뭐 CJ 사건도 있었고요. 또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이제 과거 정권 같으면은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이제 못하게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 문제가 반드시 어떤 과거 정권이라든가 뭐 대기업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법을 지키지 않는 그 모든 어떤 세력, 저희가 몸담고 있는 언론사를 포함해서 또 이제 뭐 일부 뭐 노조라든가 이런 예. 우리가 법치 국가로 다가가는데 이런 그 원칙을 좀 철저히 지키는 그런 기간이 좀 반드시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서 이제 그런 기간이 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저는 매우 바람직한 그런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심창영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되풀이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제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는 분야들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진한 거 기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지키면서 조금 걱정스러웠던 건 맞긴 맞는데 저게 정말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진이 되고 아마 뭐 액수 같은 걸 따져보면 충분히 그 정도 받을 그 사안이었다고 생각은 되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환수받을 수 있는 상황을 찾아서 환수받았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해서 왜 압박해서 그 자백을 받아내는 듯한 약간 모양새가 됐던 부분 현실적인 한계는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정말 법치하고 딱 맞는 것인가에 대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지 않은 분야인데 이제 뭐 전교조나 전공로회 같은 그 약간 그 진보 진영에 대한 단체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 법대로의 약간 잣대를 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앞에 두 가지 경우는 그 진영과 상관없이 박수를 받았는데 지금 약간 진영 간에 상당히 또 갈등 요소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한 번은 이렇게 부딪히면서 한번 거르고 지나갈 문제고 한번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예.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편에서 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엄격한 그 법 집행 차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치적 사안으로 봐야 될지 참 저도 판단하기 애매합니다만은 그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처리한 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원칙도 좋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은 뭐 형사 처벌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제 법원에서 가려질 겁니다. 그건 좀 기다려 보면 될 텐데 통합진보당을 과연 정당해산 심판 청구까지 하는 게 옳았느냐? 저는 그 정당 이건 헌법적 가치고요. 헌법은 어떤 법치의 영역이 있기도 하지만 정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치 사상이 어떻게 보면 법률보다 상위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헌법이라는 게 법과 정치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저는 정당에 대한 심판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명백하게 현존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이야 뭐 당연히 형사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이게 그 법의 그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정당인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석기 의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 문제는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꼭 좋은 인상만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후보 토론 때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후보한테 굉장히 그 강하게 나는 그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역풍으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득을 봤습니다만 마치 헌법재판소에다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이 그때를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상한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제 국민들은 이제 그런 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지시하지 않아도 또 알아서 또 뭐예 그럴 경우도 좀 위험도 있겠죠. 있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이석기 의원 사건이 뭐 당연히 사건화되는 게 정상이었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저는 옳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창경 기자는요. 지금 세 가지 측면인데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들을 법적으로 벌을 줄 것인가 문제가 있고요. 국회의원 자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격 심사가 또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정당을 해산할 것인가 문제. 그 중에 1, 3번은 지금 말씀하신 거고 저는 그 두 번째 그 국회의원 자격 문제를 좀 논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국회의원 자격 심사는 여당은 추진하고 야당은 좀 반대하고 있는데 그 야당의 반대 논리는 역시 재판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 내라는 뭐 혐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편이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 내란음모의 유무죄를 가리는 부분에서는 뭐 실행하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의지가 있었느냐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따져봐야 유무죄가 가려질 텐데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입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자격 문제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어떤 의미에서 국회의원 자격 심사가 이 법원의 결정보다 더 엄격한 기준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더 헐거운 기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설사 대한민국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나 실행 의지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어떤 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저는 그 자체로도 국회의원 자격은 좀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자격 심사 요건은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해산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네, 그건 별개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직접 반론은 아니고요. 아니 글쎄요. 다만 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1년 평가하고는 약간 관련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법부 손에 넘어가 있어서 좀 판단을 기다려보겠지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하나였는데 이 부분을 핸들링하는데 이 정부 과연 어떻게 잘 하고 있었던 건지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우리 한국 속담에 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도 못 막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딱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지금 뚝이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렀고요. 잘못하면 임기 내내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힐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어떤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장면이나 이미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 때 그 국정원의 그 댓글을 단 여직원에 대해서 이건 여직원에 대한 인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렬하게 얘기했던 장면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동영상이 떠 있죠 인터넷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떠나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댓글을 뭐 지시하거나 관련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정보기관에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고 선거 개입을 했고 검찰이 이걸 기소를 했으면 과거에 이명박 정권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고 해도 어쨌든 국가기관의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유감 표명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도 이 부분은 그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알겠는데 1년을 평가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는 좀
잘못 처리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창규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던 진영과 반대했던 진영의 생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현안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의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 이 벌어진 일이라서 더 그런 그 생각의 분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을 태반은 사실은 인터넷 댓글이나 트위터 같은 게 굉장히 익숙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냐면 내가 그런 거 하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린 찍었는데 왜 자꾸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태반 갖고 있고요. 반면에 사실 박 대통령 반대에 계셨던 분들은 이 인터넷 공간이나 이 사이버 트위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엄청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라고 실제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진영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어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현상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처음에 인터넷 댓글 몇 개가 나왔을 때는 그게 별 문제냐라고 하다가 사실 트위터 요즘 와서 뭐 몇백만 건 하니까 좀 생각이 좀 달라지고 조금 당황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크게 봤을 때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힘들고 지겨워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지도부도 뭔가 좀 출구를 찾고 싶은데 여도 야도 그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지금 그 상태에 이르렀다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수사는 진행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맡겨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사 상황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후보 그 두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분 다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게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정치적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 전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정치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한 거는 아쉽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어차피 이제 정치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여야 관계, 국회 활동 이런 부분이 과연 제대로 우리가 바란 모델대로 가고 있었는지 이 부분 한번 짚어봤으면 해요. 저는 대통령이 그 여당에 대해서 약간 특수한 지금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 이어서 새누리당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당을 세 번쯤은 그 위기에서 구해낸 겁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위기 때 박근혜 대표가 아니었으면 100석 이하로 주저앉았을 것이고요. 또 저는 2006년 지방선거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에 칼까지 맞아가면서 분전을 했죠. 그래서 그 압승을 할 수 있었고요. 또 2012년에도 사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 뒤집혔죠.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어떤 한 정당을 세 번이나 구해냈기 때문에 어떤 오너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 소속한 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그런 그 이해해줄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좀 상당한 좀 자율권 같은 것을 주고 새누리당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의 어떤 인사 건의 또 민심에 대한 건의, 정책에 대한 건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줘서 이 정권이 박근혜 개인 정권이 아니고 이 새누리당 정권이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야당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 야당 대표 시절에 뭐 해외 사례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외국에는 정상들이 야당 의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부탁도 하는 걸 보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바쁘셔서 그런지 별로 실천을 안 하시고요. 전화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새해에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은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가 안 될 것 같지만 만나는 것 자체, 전화하는 것 자체가 소통의 발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킨십을 하다 보면 서로 역지사지도 하게 되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난 1년 동안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 집 가서 뭐 이렇게 시정 연설을 한다든가 옛날에는 뭐 총리가 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좋은 평가 좀 것입니다. 해줘. 물론입니다. 또 3자 회담도 국회 그 사랑채 와서 했는데 저 형식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았던 거죠. 아,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서 사랑채까지 오는구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물론 내용이 너무 채워지지 않는 바람에 네.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상한영 기자께서 이제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소통 부분도 우리 네.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그 화두 네.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이 정부 들어서 이 소통 문제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좋은 점수를 드리긴 좀 힘든 분야였던 것 같고요. 사실 그 후보 시절부터 뭐 불통 문제 많이 했었는데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 대통령께서 요즘 들어보니까 그 공식 일정이 없을 때는 집무실에도 잘 안 내려오고 그 관저에서 일을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성 대통령 측면도 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남자는 좀 쉽게 확 옷을 입고 내려올 수가 있는데 네. 여자는 아무래도 그 꾸미고 나오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별 일이 없으면 거의 관저에서 아마 일을 챙기시는 것 같은데 가뜩이나 사실은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청와대 구조 자체가 대통령과 참모가 굉장히 접촉하기 힘든 구조로 돼 있는데 이 관저에서 전화로 챙기다 보면 더군다나 박 대통령은 사실 직접 만나서도 참 뭔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저희 언론인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 같이 있는 그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소통이 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 제가 들으면서 좀 걱정스러운 건 박 대통령이 굉장히 그 보고서를 많이 읽으신다고 그래요. 꼼꼼히 읽으신다고 그러는데 결국 보고서에 의존하는 이제 국정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황 파악이나. 다른 소통 아닌가요? 그러나 이 보고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만 위해서 만드는 보고서라는 건 그 정말 그 듣기 싫은 말은 다 빼고 네. 좋아할 말들을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황 파악하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보고서로 국정을 파악한다고에만 의존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참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대국민 소통 분야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안 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하셨고요.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는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담화 또는 국무회의 발언에서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이거를 뭐 기자들은 줄여서 대수비라고 하고요.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실수비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대수비를 통해서 이제 발언을 하고 그걸 영상을 떠서 대통령 말씀을 이제 언론에다 배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일방적입니다. 담화나 국무회의나 대수비 발언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사실은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은 가급적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 뭐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뭐 국무회의에서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1년 동안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문제 말고 대외적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먼저 그 남북 문제인데 말이죠. 지난 정권에서는 상당히 경색됐었죠.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서 뭔가 좀 새로운 뭐 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남북 문제는 국내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박 대통령이 점수를 좀 얻은 사실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문제, 대외 문제 다 원칙 있게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자기가 최초에 내세웠던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있어서 국제 무대에서도 그렇게 평가가 나쁜 것 같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이라는 건 이제 신뢰 프로세스인데 결국 약속을 하고 잘 지키다 보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다소 약간 순수한 기대, 약간 순진한 기대의 바탕을 둔 정책 아니었습니까? 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옛날에 그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소수 야당 대표로서 김정일을 만나서 서로 얘기해 보니까 약속하고 신뢰하면 남북 관계도 잘 될 것 같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좀 기대가 좀 나이브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특히 김정 체제가 워낙 예상했던 것과 달리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 이 신뢰 프로세스가 당분간은 좀
작동하기가 쉽지 않은 현재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 장성택마저 이 제거되는 이 북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워낙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박 대통령이 그거에 맞춰서 잘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예. 송원영 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한겨레 신문의 오태균 논설위원이 좀 얼마 전에 글로 쓴 게 있는데요.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자칫하면 상대방한테 당신이 믿을 수 있게 처신하면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비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좀 위험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도적인 대북 지원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때보다 못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 대표를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냈던 임명진 목사가 맡고 계신데 그 목사에서 6일째 통일부 장관 문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너무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지금 남북 간의 어떤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기본적인 교류가 좀 막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지금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이 신뢰 프로세스 하나만 가지고 대북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일년이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대북 문제는 아무래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곁들여서 여기에 이제 외교 문제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중국은 아주 막강하게 일어서고 있고 또 일본은 어떻게 보면 보수화라기보다 국수주의 쪽으로 막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미국과 러시아가 있고 이 사이에서는 우리 외교를 이제 어떻게 펼쳐 나가는지 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외교 관계도 박 대통령이 비교적 상당히 잘 운영해 온 분야고 또 사실 그 부분에서 지지율을 많이 유지하는 무대였다고 생각을 됩니다. 특히 미국과의 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서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호전됐고요. 특히 이명박 정부가 그 이전 노무현 정부 때 워낙 좀 망가졌던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삼각 체제를 복원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중국을 좀 불편하게 만들면서 소원해줬던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국을 많이 좀 안심시키면서 관계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좀 최악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거는 박 대통령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을 비난했던 것이 굉장히 두 나라 사이를 악화시키는 처음에 단초가 됐고요. 그 이후에 박 대통령 들어와서 지금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도 아베 정부가 사실 주변 나라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본 외교 관계는 그렇고요. 반면에 한국을 둘러싼 큰 주변 환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번 방공식별구역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자기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과 갈등이 시작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전엔 사실 미중이 이렇게 좀 뚝 떨어져서 이 지역을 지켜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았고 우리가 그걸 많이 의존했던 외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미중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자기의 어떤 전반적인 국력이 떨어지면서 자기의 역할을 일부 일본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일본을 특별히 배려할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은 굉장히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한국의 입장을 굉장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졌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일본은 또 예전에는 약간 죄책감을 바탕으로 한 한국을 배려하는 외교를 했었는데 이제 아베 정부나 앞으로의 일본 정부는 그런 외교에서 점점 멀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외교는 좀 더 영리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치가 외교의 발목을 잡지 않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환영 기자는 어떻게 저는 평가하십니까? 그 국제 정치에서 그 정상 외교의 비중이 과거보다 훨씬 이제 커졌고요. 그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서전을 보면 20살 대학생 때 그 스페인에 가서 그 유조선 진수식에 어머니 대신 참석을 해서 스페인어로 연설을 했고 뭐 박수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전이라든가 이제 외국어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대통령이고요. 아주 그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은 외교 참모들은 좀 더 그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로 좀 채워야 되는데 지금 외교 분야에도 너무 그 대통령만 바라보는 참모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걱정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새해 들어선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안 하는 거는 좋은데 저는 일본 국민들, 일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본 총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차갑게 외면하는 사진. 하고 있는 사진 한 장입니다. 그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그 일본 사람이 사실은 아베 총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총리를 저렇게 차갑게 외면하는 대통령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표정까지 냉랭하게 비춰서 국민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일본하고 국익을 갖고 충돌을 하더라도 일본 국민들한테는 참 저 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어서 좋겠다. 뭐 이런 좀 부러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쉬움 같은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몇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잘 하신 편이다. 이렇게 이제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년에 좀 더 잘 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들을 다 갖고 있을 텐데 내년 전망을 좀 한번 해볼까요? 내년은 뭐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뭘 이 현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인지. 내년 지방선거가 있죠. 네,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역시 그 정치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월에 이제 6월 4일 선거 결과가 곧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 결과적으로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올해 다 못했던 것들을 내년에 좀 잘하고 이렇게 국정에 오히려 몰두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를 쓰는 순간 오히려 거꾸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새누리당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민심을 수렴하고 인재를 발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좀 인정을 해서 조금만 더 좀 이렇게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강자거든요. 그래서 포용과 아량은 강자가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을 좀 더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6월 4일 지방선거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한테 뭐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방선거는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야권이 어떻게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사실 그 여당이 꼭 통제할 수 있는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아마 가장 관심거리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서로 그 어떤 형태로 선거를 치러나가느냐 이런 게 좀 궁금하고 흥미스러운 대목이고요.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4월에 아마 또 여당 대표부를 다시 한번 개편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떤 리더십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리더십 선택 과정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가 저는 사실 좀 궁금합니다. 조금 자율권을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기대이긴 합니다만 여태까지 박 대통령이 해오신 스타일을 보면 잘 안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경제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정부가 해야 될 그 과제랄까? 내년에 꼭 이건 해야 된다. 예, 그런 저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사회 분야에서 뭐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검찰총장 김진태 검찰총장 새로 임명하면서 임명장을 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부패 비리 수사 철저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사실은 검찰의 주 임무는 저는 범죄 수사라고 봅니다. 이 체제수의 임무를 과연 검찰에서 가지고 있느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걸 혹시 검찰에서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 자칫하면 이제 공안정국 같은 게 만들어질 위험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선 불복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배후에 종북 세력이 있다 이렇게 새누리당 강경파 또 청와대 내부에서 좀 강경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건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 정권에 대한 공격과 또 실제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하고는 좀 분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개인적으로 누가 비판을 하더라도 그냥 사실은 좀 욕을 먹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실은 욕 먹는 직업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본인에 대한 그 공격을 너무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으로 과대 해석을 해서 뭐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번에 찍지 않은 48%의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고요. 여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꼭 좀 끌어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갑자기 좀 생각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기도 합니다만 유경수 전 여사의 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두 얼굴이 다 박 대통령 얼굴에서 왔다 갔다 야당 대표 때 많이 했었는데요.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그 지지를 많이 받을 땐 사실 그 어머니 모습이 많이 깃들 때 좀 그랬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되신 이후엔 특히 그런 모습이 잘 눈에 안 띄는 것 같은 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국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살피는 것입니다만 그 나라의 힘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한정이 있고요. 그런 것이 부족할 때 국민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좀 채워줄 수 있는 게 그 어머니의 따스함 같은 것인데 박 대통령이 그 강점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점은 좀 아쉽고 새해에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걸쳐서 이제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내년에는 2014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국민들한테 대통령으로 이제 능력 있는 대통령으로 비치느냐 인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청와대 참모들 장관들한테 어떤 지시를 하고 권한을 얼마나 위임을 해주고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 어떤 차가운 어떤 뭐 얼음 공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인데요. 또 동시에 어떤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이런 그 여성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면모를 정당 대표할 때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새해에는 어떤 차가운 그런 리더십에서 좀 더 따뜻한 리더십으로 강하면서도 원칙이 있으면서도 또 포용하는 리더십으로 이렇게 좀 변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이제 그 비판적인 쪽에서는 독선적이고 만기칠람형이다. 너무 모든 걸 다 챙기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는 리더십 발휘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장관들한테 또 청와대 수석들한테 권한을 위임을 하고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좀 국정 운영에 좀 변화를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탁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창균 기자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그냥 하나 그 제안 내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박 대통령이 믿고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좀 뽑으셔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그 얘기를 줄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막혀 있다는 걱정이 드는데 대통령이 싫은 소리 듣기 참 힘들거든요. 자주 듣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싫은 소리 하면 싫기 때문에 정말 저분은 저 사람 얘기면 내가 들을만하다는 사람을 몇 분만 좀 정해놓으시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좀 듣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거의 1시간에 걸쳐서 박근혜 정부 1년을 뒤돌아보고 내년 1년을 또 간략하게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이 원칙 있는 나라, 기틀을 바로 세우는 나라를 만들되 통합에 그다음에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생생토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